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개빈 뉴섬 지사의 소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주지사 소환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5살 미만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감염률은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11세 이하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몇 주 안에 전 세계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공화당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번 해보자고 맞받아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스티븐 브레이어 연방대법관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걸지 않은 연방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미중 정상이 7개월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중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입건하라는 짧은 즉답만 내놨습니다. 대선이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야당 유력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12일엔 강원 지역에서 경선이 진행되는데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함께 발표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11월 테이퍼링 시작 합의를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둔화했다는 소식에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LA 지역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 최저 기온은 66도에서 6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7도에서 9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9월 10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에 치러지는데요.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뉴섬 지사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은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공개된 유시버클리 정부 연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60.1%가 뉴섬 주지사 소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환에 찬성하는 38.5% 유권자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 미만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실시됐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6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뉴섬 소환의 찬반이 거의 팽팽하게 갈렸지만 선거를 목전에 두고 민심이 뉴섬 주지사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중 65%는 보수 성향의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선출될 경우 헬스케어나 이민, 기후변화에 있어 기존의 진보 정책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결정적으로 주지사 소환에 반대하는 쪽으로 결속하는 동기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유권자들은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섬 주지사 소환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선거 캠페인에 조력을 제공하고 나선 점, 그리고 민주당이 TV와 라디오, 소셜미디어 광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소환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효과를 본 것으로 지적됩니다. 현재 뉴섬 지사에 맞서는 후보들 중에서는 흑인 강경보수인 레리 엘더 후보가 지지율 38%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민주당 출신 소셜미디어 스타 케빈 파프라스가 지지율 10%, 공화당 출신의 샌디에고 시장 케빈 팔코노가 지지율 8%, 공화당의 존 콕스 후보와 주 하원의원 케빈 카일리가 각각 지지율 4%, 리얼리티 TV쇼 스타인 트랜스젠더 케이틀린 제너가 지지율 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윤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플라스틱 봉지 등 재생이 불가능한 포장지나 용품에 삼각형 모양의 리사이클 마크를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 하원은 지난 수요일 리사이클 용품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삼각형 마크를 사용할 때는 실제 재생이 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리사이클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번 주말 무난히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주정부 기준에 미달되는 어떠한 플라스틱 제품이나 포장 용기에 화살표 모양의 삼각형 마크를 부착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4명이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산타클라리타에 있는 하트 고등학교에서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총기를 소지한 학생 1명 그리고 이와 연관된 학생 3명 등 모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학교의 교장은 지난 8일 학생 케어라인을 통해서 학생 1명이 총기와 스프레이 페인트 캔을 들고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셰리프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북쪽 버몬트 애비뉴와 선셋 블루버드 인근이 대단위 의료지구로 탈바꿈합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카이저 병원이 버몬트와 선셋을 중심으로 6개 부동산 부지에 대해 총 43만 3천 스퀘어핏의 신규 병동 확장과 메디컬 오피스 확장, 그리고 53만 스퀘어핏 규모의 주차시설 신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카이저 병원은 새로운 개발 계획에 최소 5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고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감염률이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주 감염률이 인구 10만 명당 104건으로 지난주와 비교해서 3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100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감소세를 이어간다면 조만간 안정권인 10만 명당 100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건국은 전망했습니다. 오늘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321명으로 어제보다도 47명이 줄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387명으로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집계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024명이며 사망자는 50명입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12세 이상 주민 가운데 75%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은 66%로 집계됐습니다. 5살 미만의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성별은 공개하지 않은 채 5살 미만 어린이의 코로나19 사망 케이스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이 어린이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4건의 코로나19 사망 케이스가 보고됐는데 이들 모두 지난달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8월 사망자는 110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426명으로 어제보다 6명 줄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명이 감소한 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563명이 보고됐는데 보건국은 다음 주쯤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났던 주민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을 하면서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감염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11세 이하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전 세계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늦어도 11월 중에는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부터 12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Well, obviously I was very excited because I would be safer, and more importantly, the people around would be safer because I would get vaccinated, and I also participate in a lot of sports. 하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살 아래는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린이 감염이 크게 늘어 부모들은 걱정이 큽니다. Especially with the rise of Delta, parents are worried about the health of their children. Being around a bunch of unvaccinated individuals could put their children at jeopardy. 이 때문에 백신 개발사들은 11세 이하 어린이용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그 노력의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연구 결과를 얻었고 관련 당국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만 남았다는 겁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전 세계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늦어도 11월 중에는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또 올 연말에는 6개월 이상 유아용 백신 연구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도 어린이용 백신 임상 시험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제약사인 노바백스가 내년에 최소 20억 회분의 자사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바백스는 어제 모건 스탠리 건강관리 컨퍼런스에서 4분기에 식품의약국인 FDA에 백신 긴급 사용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바백스는 백신을 올해 3분기 말까지 매달 약 1억 회분을 생산하고 4분기에는 1억 5천만 회분으로 늘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 트리지노 노바백스 최고사업 책임자는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미 2022년 하반기뿐 아니라 2023년 초에 대한 증가분 구매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부스터 전략이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백신 면역 효과의 연장 강화를 위한 부스터샷 접종을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공동으로 마련해드립니다. 다섯 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405번 노스와 만나는 구간부터 8, 9마일 정도의 속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만나는 구간까지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띄는데요. 10번 웨스트 방면 빈센트 애비뉴 구간,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데본셔 스트리트 출구에
그리고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콜로라도 블루버드 구간에 추돌 사고가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 등 민간인들도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에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반발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해서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직후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접종 의무화가 위헌이라며 소송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트위터에 지옥의 문까지 싸우겠다고 밝혔고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to put them out of work and send them and not let them earn a living because of this, I just think that that's fundamentally wrong.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소송 방침에 대해 한번 해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에는 실망의 뜻을 전했습니다. Disappointed that particularly some of the Republican governors have been so cavalier with the health of these kids. This isn't a game.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정치가 이래선 안 된다며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인 이상 사업장 직원의 접종을 의무화한 방안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esterday's announcement by the Department of Labor is proceeding under that law. And the law basically requires the Department of Labor take action when it finds grave risk to workers. 지난달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미국의 성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응답자 50%가 지지하고 26%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스티븐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걸지 않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늘 NPR 방송에 따르면 브레이어 대법관은 신간 출간 홍보차 가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는 아주를 하나 더 얹겠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까지 포함 6주가 넘으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마련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했고 연방대법원은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신청을 5대4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브레이어 대법관 등 진보 성향 대법관과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현재 보수 절대 우위인 연방대법원을 확대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공화당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관은 6대3으로 보수 절대 우위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여성의 낙태권 인정 같은 판결들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 복싱링에서 만나고 싶으며 그를 경기 시작 몇 초 만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일 복싱 경기 해설을 맡을 예정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합 당일에 누군가와 복싱 경기를 치러야 한다면 상대가 누가 될 것이고 경기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을 했습니다. 그는 프로 복싱 선수의 경우 매우 위험한 상대이기 때문에 사양하겠다며 누군가와 복싱을 해야 한다면 가장 쉬운 상대는 조 바이든이 될 것이다. 그는 매우 빠르게 쓰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때려 눕힐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그랬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라며 바이든은 경기 시작 몇 초 만에 쓰러지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액세스 헐리우드 테이프 음담 패설 파문을 언급하면서 고등학교였으면 그를 체육관 뒤로 데려가서 사정없이 때렸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전화로 대화를 했습니다. 올해 2월 첫 통화를 한 뒤 7개월 만인데 두 정상은 미중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화의 의미를 KBS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지난 2월 첫 통화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대화는 달랐습니다.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양국이 경쟁으로 인해 충돌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确定双方可以开展合作的重点和优先领域，避免误解、误判和意外冲突，推动美中关系重回正轨。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동안 미국이 채택한 대중국 정책으로 중미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송나라 식구를 인용하며 화답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 못한 변화가 생기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시를 인용한 뒤에는 양국 관계를 하루빨리 안정적 발전에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和重大国际问题深入沟通，对引领中美关系正确发展非常重要。同意继续通过多种方式保持经常性联系。 미 백악관 역시 두 정상이 미국의 이익이 집중되는 분야와 이 가치, 시각이 나뉘는 분야를 놓고 폭넓은 전략적 논의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강조해왔듯 아프간 사태와 남중국해 문제 등 분야별로 중국과 경쟁, 협력, 맞설 부분을 나누는 방식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일단 상시적으로 소통하자고 의견을 모은 만큼 냉랭했던 미중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이뤄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 때 코로나19 기원조사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원 문제를 놓고 시 주석을 압박했느냐는 질문에 두 정상은 코로나19를 포함한 초국가적인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코로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된 관심사라면서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조사를 지지하며 중국이 추가 연구를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현지 시간 10일 존 설리번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를 청사로 초치해서 미국 IT 기업들의 러시아 총선 개입 시도에 항의했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이날 오후 설리번 대사가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청사 건물로 들어가 약 20분 동안 머물다가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설리번 대사는 청사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방문 목적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러시아 외무부는 언론 보도문을 통해 설리번 대사가 세르게이 라브고프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면담을 위해 외무부로 초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담에선 러시아 총선 준비 과정에서 미국 IT 대기업들이 러시아 법률을 위반했음을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러시아 측이 확보하고 있음이 강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측의 항의는 미국 IT 기업 구글과 애플 등이 러시아 총선과 관련한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러시아 통신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항공기 탄소 배출을 20%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50년까지 미국을 탄소 중립국으로 만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목표의 일부입니다. 백악관은 전국 교통 관련 탄소 배출량 가운데 항공기 배출은 11%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항공산업과 경제를 올려놓기를 원한다며 이 같은 오염원 해결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을 늘리고 새 연료 개발에도 나설 수 있도록 43억 달러 규모의 자금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32명이 오늘 추가로 항공과 육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19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아프간 수도 카불 공항에서 카타르 항공편에 탑승했고 2명의 시민권자와 11명의 영주권자가 육로를 통해 제3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미국의 아프간 철군 완료 이후 처음으로 민간 항공기를 통한 외국인 대피가 있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대피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먼저 KBS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입니다.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피의자는 아니지만 주요 사건 관계인이라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절차가 위법하다며 김 의원 측이 저지하는 바람에 11시간 넘는 대치 끝에 중단됐습니다. 공수처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도 불러 조사하고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같은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요청하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필요할 경우 대검이 확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PC 기록 등 자료를 입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공수처의 입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입건하라라는 짧은 즉답만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정치쇼이자 야당 탄압, 모략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피의자 입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응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짧았습니다. 공수처에서 후보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건 하나 하십시오. 앞선 예비 후보 국민 면접에서는 고발사주 의혹을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의혹이 확인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살피지 못한 것을 사과할 수 있어도 자신은 지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후보께서 지시하신 정황이라든지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은 사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했는데 그거를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답변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윤 후보는 이른 시일 안에 조사를 해보라는 입장이라고도 했지만 공수처의 피의자 입건에 후보 캠프나 국민의힘 당 차원의 반응은 격앙됐습니다. 야권 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한 권력기관의 노골적 정치 개입이자 흠집내기라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한 시각도 비슷합니다. 공수처의 정치쇼고 야당 탄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어제 오전부터 김웅 의원실에 총출동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면서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 남침하듯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보좌관의 컴퓨터 파일 등을 열어본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이를 문제 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전국, 특히 야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하는 사이에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은 적극 공세에 나섰고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캠프에 속해 있던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의 아니게 유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 보도의 의도는 뭔지, 또 제보자는 진실을 말하는지 등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과 공방들.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후보는 8일 오만 방자한 언행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이 논란과 공방들을 살짝 걷어내면 고발 사주 의혹의 본질은 결국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는가입니다.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이 겨냥하는 정점엔 당시 검찰의 총수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면 윤 전 총장도 의혹에서 벗어나겠지만 수사를 통해서도 실체가 밝혀지지 않거나 검찰에서 나온 자료로 드러난다면 어떤 형태로든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만약에 후보께서 지시하신 정황이라든지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시면은 사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했는데 그거를 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답변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거고요. 이 틈을 타 야권의 경쟁주자 홍준표 의원은 추격을 넘어 야권 1위 자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입니다. 실체는 간단해요.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주는데 검찰총장이 양해를 했느냐? 반면 뒤를 쫓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의 아니게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형국입니다. 사주 의혹의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 캠프 대변인을 그만두긴 했지만 그전엔 배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야 했고 이후에도 입장을 정리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김웅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전달자였고 어떻게 보면 깃털에 불과한 거고 몸통은 윤석열 후보나 손준성 검사입니까? 그쪽이 핵심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평소 자신의 스타일대로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김웅 의원에겐 사실 공개를, 여당엔 정치 공작 중단을 요구하며 양비론을 택하고 있습니다. 당까지 의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지만 과연 최초 제보가 검찰에서 온 것인지 진실은 당 자체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키를 쥐고 있는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는 상황. 야권 주자 모두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이유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내일은 강원 지역에서 경선이 진행되는데 64만여 명이 참여한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함께 발표됩니다. KBS입니다. 민주당의 세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은 당에서 험지로 꼽히는 대구, 경북입니다. 충청권 경선에서 투표율이 낮았던 것과 달리 대구, 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율은 63%를 기록해 예상을 뛰어넘는 열기를 보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대선 경선 후보 6명의 합동 연설회가 진행되고 오후 6시쯤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 경선에 이어 고향에서도 압승할지,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의 추격 발판이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옆집 같이 사시던 형님이라도 한 표 더 찍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경선에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대구 출신 추미애 후보도 오늘 경선을 발판으로 3위로 올라서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죠.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개혁성 부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폐가 적폐를 수사했던 꼴이 됩니다. 법치모독 국민 배반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54.72%, 이낙연 후보 28.19%이고 그 뒤로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 순입니다. 내일은 강원 지역에서 경선이 진행됩니다. 선거인단 규모는 대구, 경북과 비슷한 16,000여 명입니다. 다만 내일은 64만 명이 참여한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함께 공개됩니다. 내일까지면 전체 선거인단의 30% 정도 되는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경선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1차 선거인단 결과는 추석 이후 진행되는 호남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각 캠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입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둔화했다는 소식에도 애플 주가가 크게 하락한 영향을 받아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71.66포인트가 하락한 34,607.7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4.70포인트가 떨어진 4,458.58, 나스닥 지수는 132.76포인트 하락한 15,115.4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1일과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 정례회의에서 11월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시작 합의를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의 고위 인사들은 최근 인터뷰와 공개 연설에서 연내 테이퍼링 시작에 힘을 싣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매파 성향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물론 제롬 파월 의장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까지 연내 착수에 무게를 실은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장 9월 FOMC에서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축소가 시작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번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다음 FOMC 정례회의인 11월 2, 3일 테이퍼링 시작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미 국채는 매달 100억 달러씩, 주택저당증권인 MBS는 매달 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자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우드가 이끄는 투자사 아크인베스트는 1억 3,900만 달러 가치의 테슬라 주식 18만여 주를 처분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상장지수 펀드 3곳에 담은 테슬라 주식 가운데 일부를 팔았습니다. 이번 매도 물량은 아크인베스트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의 약 3%에 해당합니다. 경제매체인 마켓인사이더는 테슬라 주가가 8월 중국 신장 판매 급증 등에 힘입어서 최근 급등을 하자 아크인베스트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독일 보험회사 알리안스를 상대로 대규모 투자 손실과 관련된 펀드 매니저의 비리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2, 3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출렁이는 사이 이들 펀드 매니저가 옵션 투자 전략을 쓰다가 대규모 손실을 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들이 폭락장 방어 전략을 포기했는지 또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어떻게 알렸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들 펀드 매니저는 알리안츠 계열사인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에서 펀드를 운용했습니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지난해 펀드 청산을 놓고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투자자들의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소 25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소장에서 주장하는 손해 규모는 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 구매 비용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오늘 개발자들이 이용자에게 대안적인 앱 결제 방식을 제공한 것을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서 애플이 앱에서 이런 외부 결제용 링크를 차단하는 행위를 영구 금지했습니다. 이번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법원은 애플의 결제 때 앱 외부 이동 차단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외부 이동 차단 조항은 반경쟁적이며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처방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애플카 프로젝트를 애플워치 운영체계 개발을 담당한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애플카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최근 포드 자동차 기술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더그 필드의 후임으로 소프트웨어 담당 임원인 케빈 린치를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린치는 올해 초부터 관장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팀뿐 아니라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자율주행 센서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애플카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 출신인 린치는 2013년에 애플에 합류했으며 이후 기술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애플워치 운영체계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토요타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영향 등으로
9월과 10월에 약 40만 대 추가 감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요다는 반도체 부품 부족과 부품 공장이 있는 동남아 지역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이달 중에 약 36만 대 감산을 결정했었습니다. 이로써 10월 글로벌 생산 기준으로는 애초 물량인 88만 대에서 약 40%가 줄어들게 됩니다. 토요다는 이번 생산 조정을 반영해서 올해 국내외 생산 전망치를 930만 대에서 900만 대 수준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아마존이 시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과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75만여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물류 물량이 급증해 일손이 부족해진 아마존이 직원 유인책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내건 것입니다. 오늘 아마존은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직원의 등록금과 도서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아마존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번 혜택을 받는 직원의 기준은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학생으로 대학 등록금의 50%와 도서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아마존은 이 계획에 1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마존은 고등학교 졸업장과 영어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 직업 훈련을 3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종합합니다. 이 슈퍼볼 TV 광고가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슈퍼볼 광고를 판매하고 있는 NBC 유니버셜은 내년 초 열리는 슈퍼볼 광고가 30초당 650만 달러에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NBC 스포츠 관계 판매 책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내년 2월 13일에 열리는 슈퍼볼 광고가 몇 개의 자리만 남겨둔 채 기본적으로는 매진됐다며 우리는 광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지만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광고를 분량을 남겨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슈퍼볼 광고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이 올라가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광고주들이 다시 소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US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결승은 2002년생 동갑내기인 레일라 페르난데스와 에마 라두카노의 맞대결로 열립니다. 이 두 선수는 어제 열린 준결승에서 페르난데스는 세계 랭킹 2위인 아리나 사발렌카를 세트스코어 2대1 그리고 라두카노는 마리아 사카리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1999년 US 오픈 대회 이후 22년 만에 10대 선수들의 결승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결승전은 LA 시간으로 내일 낮 1시에 열립니다. 남자부 단식 준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2위 다닐 메드베데프가 먼저 결승에 선착을 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4강에서 캐나다의 펠릭스 오제 알리아슴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파를 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열리고 있는 두 번째 준결승전 노박 조코비치와 알렉산더 치베레프와의 경기 승자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선수는 현재 세트스코어 1대1로 3세트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도중 여성을 때린 혐의로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 조사를 받은 다저스의 트레버 바우어가 올 시즌을 조기 마감했습니다.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이 바우어의 휴직 명령을 포스트 시즌을 포함한 올 잔여 시즌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바우어가 올 시즌 마운드로 돌아오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 결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과 피츠버의 경기, 워싱턴이 8회 초 끝난 현재 3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 토론토와 볼티모어, 5회 말 현재 볼티모어가 3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시카고 컵스를 6대1로 물리쳤습니다. (9월 10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6도에서 67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은 87도에서 9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내일 낮 최고 100도까지 올라가겠고 밤 최저 67도, 해안 지역은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요일은 낮 기온이 87도에서 88도가량,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주의보가 아직 산타아나 산간지대와 후틸 지역에는 일요일 밤 9시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바람은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73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7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쾌청한 하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륙은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 오늘 28도까지, 그리고 대구와 광주, 강릉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 날씨였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6시에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